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저는 어릴 때 밤하늘을 보며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죽으면 별이 될 것 같다고요. 흙으로 모래로 흩어지고 별의 조각이 되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정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삶이라는 책이 있다면 죽음은 그 마지막 한 줄일지도 모릅니다. 더는 문장을 이어쓸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아주 마지막 한 문장.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어떤 문장으로 남을지를. 그리고 그 물음은 결국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가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정재영 작가의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작가님의 저자 소개가 참 겸손하세요. 본인을 운 좋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부릅니다. 저서로는 남에게 못할 말은 나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등 여러 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온 분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재영 작가의 글의 특징을 보면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울거나 외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문장은 짧고 간결한데 읽고 나면 오래 여운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단정하지 않고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끝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은 도토리만큼 작아지고 가장 그리운 건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삶의 끝을 떠올려 보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앞에 서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삶의 끝에서 네가 바로 나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된 유서나 회고담을 200편 정도 찾아내 읽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사랑하는 자녀, 친구, 연인, 그리고 추억까지 세상에 남기고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될 것 같았다. 죽음이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슬프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외였다. 죽음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불고 소리쳐도 도망칠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엔 돌연 의연하고 담담해졌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더욱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성장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 냉처럼 변별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무력감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리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 무엇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모든 삶의 유한성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급속한 변화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가까운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이롭다. 내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묘비를 마음으로 쓰다듬어 보는 것도 좋다. 활짝 웃는 내 얼굴 영정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삶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게 좋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보자. 순간 버릇같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삶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나와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뇌사를 넘어서 심장사에 이르면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다. 뇌 활동이 멈추고 심장이 굳어버린 사람의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이 암흑이 되는 것이다. 나는 17세기 영국 시인 사무엘 가스의 비유에 공감한다. 죽음은 파도가 부서지지 않고 폭풍도 울지 않는 침묵의 바닷가에 내려앉는 것이다. 숨소리도 심장소리도 없는 절대 침묵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외로울 게 분명하다. 죽음이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이별이다. 설령 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외롭고 슬프다. 얼음덩어리를 맨가슴에 품은 듯이 오싹하고 진절이 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돌연 성장한다. 지금껏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진다. 최대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다. 이 책은 수많은 삶의 끝에 대해 이야기한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게으르고 무지하며 인생을 탕진했다는 걸 깨닫고 무너졌다. 하지만 사형이 중단되며 죽기 직전 되살아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힘든 노역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된다. 무너진 탄광 갱도에 갇힌 14살 미국 소녀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소녀는 의연하고 따뜻한 형이었다. 인생을 다 살지도 않고 경험치도 적은 나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국의 한 사업가는 강물 위에 떨어진 여객기 속에서 유순해졌다.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이 터져나왔으며 강물이 들이쳤다. 남자는 후회했다. 강하고 대쪽 같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친구와 동료와 아내를 핥히고 다치게 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그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을 산 노인에게도 인생은 손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착각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좋다. 자신을 삶의 끝에 세우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빛처럼 빠르게 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최선의 존재로 비약한다. 삶을 사랑한 36살 대장암 환자 키틀리. 영국인 샤럿 키틀리는 2014년 36살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2012년 등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행복했다. 키틀리는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스타일이었다. 키틀리가 보기에 인생에는 행복하고 재밌는 일이 가득했다. 낚시, 초콜릿 만들기, 풍선공예,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 등을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덕분에 키틀리는 불행할 틈이 없었다. 당연히 키틀리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암이 간과 폐에 전이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장과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 25회와 화학요법을 39회 받았다. 하지만 암은 막강했다.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키틀리는 남편과 딸과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SNS에 공개했다. 편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표현했다. 그 다음은 간곡한 당부다. 친구들에게 웃고 춤추듯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남편 리치는 꿈에서 나를 보겠지만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침대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는 커피를 한 잔 만들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잔을 2개 꺼내겠죠. 딸 우시가 머리띠 상자를 열어도 머리띠를 따줄 엄마는 없을 거예요. 레고 경찰관을 잃어버린 아들 데니에게 어디서 찾아보라고 일러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키틀리는 자신이 가족의 삶에 공백을 만드는 게 슬펐다. 남편은 오랫동안 아내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할 테고 아들과 딸은 엄마의 보살핌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다. 키틀리는 가족들 마음에 뚫리게 될 작은 구멍이 자기 잘못처럼 미안했다. 키틀리가 삶의 끝에서 깨달은 첫 번째는 육아의 행복이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은 정말 모를 겁니다. 누구에게나 육아는 기쁨이자 고통이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엄마도 힘들 때가 많다. 아이들은 미소 지을 때는 천사인데 짜증낼 때는 못된 원수가 된다. 막상 아이들을 떠나게 되자 키틀리는 떼쓰며 우는 아이도 역시 예쁜 천사라는 걸 알게 된다. 키틀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었던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는 조언도 남겼다.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즐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제발, 제발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받아들이고 두 손으로 꽉 잡아요. 인생 1분 1초의 가치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사랑을 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받기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되 일의 노예는 되지 말아요. 묘비에 더 열심히 일했어야 해 라고 쓸 사람은 없으니까요. 춤추고 웃으세요. 친구들과 식사를 많이 하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서로 듬뿍 주고받으면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키틀리는 강조했다. 아주 씩씩한 사람이다. 또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실컷 춤을 추면서 웃으라고 권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난다. 인생이 뭐 있겠나. 일을 조금 하고 실컷 만나고 웃고 놀아야 좋은 인생이다. 그녀는 사람과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키틀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움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세요. 인생에는 회색빛이나 슬픔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무지개를 꼭 찾아내서 마음에 담으세요. 어떤 것에든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열심히 찾아봐야 해요. 아름다운 삶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예쁜 것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어딘가에 숨어있기 마련이니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 가령 엄마의 얼굴, 강아지의 눈망울, 여인의 미소는 유심히 바라봐야 더욱 감동적이다. 살찐 남편이나 중년 아내에게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해줘야 내 삶도 아름다워진다. 죽음이 임박한 키틀리가 권한 것은 결국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복이다.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주변의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내가 행복하다. 또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공정한 사랑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1분 1초 신나게 만끽해야 한다. 더 오래 춤추면서 웃고 싶었지만 36살에 떠난 키틀리가 남긴 조언이다.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인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령 직업을 예로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삶도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을 주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그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는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내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동생에게 남긴 유산. 1902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테네시주에 있는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광부 216명이 사망했다. 땅굴이 무너지고 화재도 일어나 대부분은 사고 초기에 생명을 잃었다. 그중 수십 명은 몇 시간 동안 버티며 구조를 기다렸고 일부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다. 광부 제이컵 바웰은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슬프게도 광부의 곁에는 14살 아들 앨버트가 있었다. 아빠와 함께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광부의 마음 아픈 편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엘렌, 나와 앨버트의 이별 인사를 전해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길 기도하지만 산소는 부족하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호레이스에게 전해주세요. 앨버트가 자기 옷과 신발을 준다고 해요. 지금은 1시 30분이에요.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로 오길 바랍니다. 나쁜 공기가 빠르게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엘렌, 당신을 너무 나쁜 환경에 놓아두고 가요. 그래도 아이들을 잘 길러주세요. 당신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녕. 나와 앨버트를 먼저 죽은 에디 곁에 묻어주세요. 엘렌 안녕. 릴리 안녕. 지미 안녕. 미니 안녕. 호레이스 안녕.
오 신이시여, 한 번만 더 숨을 쉴 수 있다면, 엘렌, 살아있는 동안 나를 기억해줘요. 안녕 내 사랑. 지금은 2시 25분입니다. 가난한 광부 제이콥은 아이를 넷이나 아내에게 맡기고 떠나야 했다. 너무나 나쁜 환경에 아이와 아내를 방치하게 됐다. 얼마나 미안했을까. 가족의 미래가 걱정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탄광에 갇힌 자신은 해줄 것이 없다. 오직 아이를 잘 기르라고 기원할 뿐이었다. 점점 숨이 막히고 두려움에 몸이 떨렸겠지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꾹 참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편지에는 14살 앨버트의 유언도 포함되어 있다. 앨버트의 마음이 눈물겹다. 탄광에 갇힌 앨버트는 아끼던 옷과 신발을 동생에게 넘겼다. 일종의 유산을 남긴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라면 죽음의 공포로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앨버트는 자신의 사후 상황까지 정리했다. 어린 소년이 믿을 수 없이 의연했다. 앨버트도 죽을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동생까지 마음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동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닐까? 평소 자신의 옷과 신발을 부러워했을 동생 호레이스에게 호의를 베푼 뒤 앨버트 자신도 조금 행복해졌을 것이다. 14살 앨버트도 기분 좋아지는 법을 한 가지 알고 있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 것을 받은 타인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진다. 소유보다는 나눔이 더 기쁘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삶의 끝에 섰던 어린아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앨버트는 튼튼한 마음을 가졌다. 죽음의 공포를 참으면서 동생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면 저절로 일어나진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죽음의 공포를 겪었다고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건 아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 더 큰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적용력도 높아진다. 그런 외상 후 성장을 상징하는 지릭스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마음 깊이 자부심을 품고서 지옥에서 걸어 나왔다. 호주인 질은 영국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평화로운 어느 날 아침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타고 있던 지하철이 폭발한 것이다. 그녀가 겪은 일은 1인칭 시점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평범한 출근길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타고 있던 지하철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19살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는 나와 같은 시각에 같은 지하철 차량에 올랐고 바로 내 곁에 서 있었어요. 그는 나를 봤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를 봤어요. 눈여겨보지 않아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내 곁에 있던 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살폭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주변 승객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비인격화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해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만 26명이 숨졌어요. 37살이었던 나는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잃었고요.
질은 2005년 7월 7월에 일어난 런던 폭탄 테러의 피해자다. 테러리스트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폭한 사건이었는데 50여 명이 사망하고 70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질의 곁에 서 있던 테러리스트는 자메이카 출신의 19살 남자였다. 운동복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던 그는 집에서 만든 폭탄을 메고 지하철에 올랐다. 그 테러리스트는 흑마술사 같았다. 버튼을 누르자 말끔하던 지하철 객실이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객실은 완전히 파괴됐다. 칠흑처럼 깜깜해졌고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여기저기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큰 사고를 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종잡을 수 없다. 흔한 표현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다.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도 떨어진 것 같을 것이다. 질과 지하철 승객들도 초현실적인 혼돈에 빠져들었다.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종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곧 공포가 찾아왔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큰 재난이 닥치면 사람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한다. 서로 까칠했던 도시의 개인들이 깜깜한 지하철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평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말을 건넨다. 나는 질이에요. 살아있어요. 당신은요? 나는 리처드예요. 나는 앨리슨입니다. 여기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도우려고 했다. 그렇게 지옥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도 열리면서 사람들은 서로 돕게 된다. 위기에 빠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두 목소리가 다툼을 벌인다. 이제 삶을 포기하자는 소리와 꼭 살아나야 한다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다. 처음에는 너의 다친 다리를 봐.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나와 함께 떠나자라는 말이 들렸어요.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내려다보니 두 다리가 없었어요. 통증도 느끼지 못했어요. 완전히 무감각했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직 할 일이 아직 많아. 살고 죽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문제야 라는 말을 들었고 살아남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면 갈등하게 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겨내려는 마음이 경쟁하는 것이다. 아마 북극이나 숲속에 고립돼 서서히 생명을 잃는 사람도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투쟁할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비슷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갈등을 경험한다. 취직 시험에 떨어진 청년,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자, 연인이나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녀 등 모두가 생사의 갈등을 겪는다. 죽자와 살자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경쟁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폭파된 지하철에서 질은 잠시 죽음의 유혹을 느꼈지만 마음을 바꿨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그야말로 투쟁했고 한 강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런던에서 멋진 일을 하는 젊은 호주 여성이었어요. 삶을 끝낼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기로 굳게 결심했죠. 스카프를 지얼대로 써서 양쪽 다리 윗부분을 동여맸고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몰아냈습니다. 집중해서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본능만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호흡을 천천히 했고 똑바로 앉아서 눈을 감고 싶은 마음과 싸웠습니다. 질은 자신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녀 안에 숨어있던 강한 자아가 깨어나 생사의 경계에서 용감해지고 단호해졌다. 살기 위해 투쟁한 덕일까? 질은 구조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다. 상처를 입고 쓰러진 질에게 구조대원들이 이름을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다. 또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서 정신을 놓지 않게 도왔다. 그 따뜻하고 고마웠던 순간에 질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살아서 구조는 됐지만 부상이 심각했다. 가족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부어 있었고 열흘간 혼수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질이 회상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질은 병상에서도 죽음을 이겨내고 회복됐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졌다. 사고 후 10년이 지난 2015년, 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서 나는 다른 희생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야? 내가 왜 가장 심한 부상을 입었지? 나는 왜 무릎 위로 2 다리를 잃은 거지? 사고 후 1년 동안 왜 하필 나인가는 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그 지하철 차량에 타고 다리 부상을 입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믿게 됐어요. 나는 강해요. 또 아름답고 든든한 가족이 있어요. 사고 이후 지금까지 긍정적이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사고가 났을까요? 그건 내가 견딜 수 있어서 선택된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어도 질은 다리 끝부분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상처를 씻고 더욱 현명해지고 깊어졌다. 자신을 핥힌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넓어졌다. 질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자기 긍정이 우리를 살린다. 내가 아름답고 눈부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꼬꾸라지지 않는다. 질익스, 그녀가 그랬다. 폭발해서 찌그러진 지하철 안에 쓰러져 있던 질은 차라리 죽고 싶었다. 고통을 겪기보다 잠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 위기의 순간 그녀의 정신을 깨운 것은 자부심이다. 자신이 런던에서 멋진 일을 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젊어서 죽기에는 자신이 아깝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삶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질처럼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튼튼해진다. 내가 아름답다고 믿으면 쓰러졌다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긍정이 없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쓰러진다. 작고 우스운 일에도 쉽게 고통받는다.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멋진 일을 하는 여자다. 슬퍼하며 시간 보내기 아까운 청춘이다. 남자 버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는 꿈꾸는 청년이다. 10년 후 꿈을 이룰 것이다.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중년의 구호도 있다. 나는 사랑스러운 딸의 아버지다. 내가 벌써 좌절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지하철 테러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부심 또는 자기 긍정이 필수다. 자부심이 우리를 살린다. 반대로 자부심을 잃으면 매일 피를 잃듯 고통스럽다.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자기 긍정해야 하는 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이들의 의무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사이,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